여기는 내가 살고 있는 신부급 그 건너편에, 즉 소양강을 기점으로 신부급 건너편이 동면이거든. 이 동면에 있는 그 솔밭, 이름이 무슨 솔밭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동면에 있는 솔밭인데 집하고 거리가 가까워서 좀 산책하러 많이 오는, 내가 좋아하는 곳 중에 한 곳이죠. 내가 소나무들을 좋아하거든. 여기가 지금 소나무 밭이라. 한참 더울 때도 여기 솔밭 속으로 들어오면 좀 시원해. 전에는 여기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에 보면은 닭백숙집 하나, 작년까지만 해도 보면 닭백숙집, 허름한 닭백숙 하는 집 한 집뿐이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커피, 여기 카페도 지금 아직 문은 안 열었는데 카페도 좀 만들어 놓고, 이쪽으로는 지금 이게 펜션인지 창고인지 좀 헷갈리긴 한데, 이런 펜션 같은 것도 만들어 놨고, 그리고 저쪽으로는 아마 지금 큰 상가가 지금 들어서는 것 같아. 그리고 이쪽으로도 좀 뭐 펜션을 지금 만드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이런 거 만들기 전에가 훨씬 여기가 좋았는데, 근데 여기가 지금 사유지인가 봐. 사유지. 원래 소나무들도 이렇게 안 생겼었거든. 지금 가지치기를, 인위적으로 지금 가지치기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해버려. 이 가지치기를 이렇게 많이 해버리니까 이렇게 좀 뻥 뚫려서 시야가 확보돼서 좋긴 한데, 근데 이렇게 가지치기를 많이 해서 이게 이파리가 있는 부분들이 위쪽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전에는 여기 오면 이 솔 향기가 대단했었거든. 근데 이게 가지치기를 이렇게 심하게 해버리니까 보기에는 좋은데, 문제는 이게 지금 냄새가 잘 안 나. 지금 거의 원래 자연 상태로 둬야지 그게 송진 냄새도 나고 그 솔 향기도 좀 많이 나거든. 근데 이 보기 좋게 이렇게 밑에 있는 가지들을 쳐버리니까 냄새를 풍기는 그 솔잎이나 이런 것들이 쭉 높이 올라가 버리니까, 요 밑에 있는 내 코 위치에서는 솔 향기가 나긴 나는데 지금 굉장히 약하게 나. 저는 여기 솔 향기가 대단했었는데, 뭔가 사람이 손을 대면 이런 꼴이 난다니까. 바닥도 보면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렸어요. 지금 바닥을. 의도는 알겠어. 여기 펜션 짓고 가게 짓고 뭐 커피점 짓고 해서 여기 사람들을 오게 하고 여기서 쉬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한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사유지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손을 대지. 아마 이렇게 손을 댔으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변하게 될 건데, 아, 이 솔숲이 좀 어떻게 바뀔까? 시간이 지나면 좀 걱정스럽네. 그리고 여기 소유주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쪽 동면 쪽으로는, 즉 이게 소양강 쪽 건너편 쪽으로는 유동인구가 거의 없어. 그러니까 이 동면에 사는 사람들은 다 노인들 뿐이라서 뭐 여기 와서 이렇게 뭐 카페라든지 펜션, 식당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기 동면 사람들은 없다고 봐야 되고, 어차피 외지인들이 관광하러 와서 이쪽을 해야 되는데, 그 외지인들의 동선은 이 강 건너편에 있는 신부급, 그리고 소양강 댐으로 가는 그 길, 거기에 있는 닭갈비 골목, 그쪽으로 움직이지 이 강 건너로는 안 넘어오거든. 뭔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아 지금. 뭐 이렇게 근사하게 만들어 놓으면 관광객들이 이쪽으로 유입이 될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글쎄. 괜히 헛돈만 들이는 상황. 그리고 여기 지금 막 지어놨던 건물들이 이제 막 공실로 남고 그러면 거의 폐허가 될 텐데. 그 얘기는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어, 다른 얘기 한번 해볼까? 며칠 전에 아는 지인한테, 아는 형님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사는 얘기 하다가, 그 형님 집은 내가 몇 번을 좀 가봐서 뭐 형수님이라든지 그 애들하고 잘 알거든. 근데 이제 뭐 이야기하면서 최근 한 3년? 최근 3년 동안은 내가 그 집을 못 가봤거든. 나중에 좀 애들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 형님이 그러더라고. 그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됐는데 엄마 아빠는 키가 별로 크질 않는데, 얘가 고등학 중3 뭐 고 하면서 키가 훅 자랐대. 그래서 그 고등학생 아들이 자기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좀 뿌듯해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부모로서 내가 할 소임을 잘하고 있다, 뭐 이런 뉘앙스로 보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내가 애들을 잘 키웠다. 엄마 아빠는 별로 키도 안 큰데 그 아들은 다행히 이렇게 키가 훅 커서 나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크다. 뿌듯해하는 그런 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런 비슷한 이야기는 내가 여러 번 들었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기 딸이 이제 중학생인데 벌써 엄마 키를 이렇게 추월했다, 이런 얘기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 그러니까 우리 세대보다 우리 자식 세대, 이 다음 세대가 보통 머리 하나 정도는 더 크거든 지금.
그 몇몇 아이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가 지금 그래 보면 거의. 그래서 내가 그 형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 아, 지금 이렇게 성장판이 열려있는 시기라 키가 많이 크는 것 같다. 그 아들이 무슨 운동을 좋아하냐, 운동을 많이 하는갑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형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운동? 걔 운동 안 해. 운동할 시간이 어딨어. 학교 끝나면 뭐 학원 2개 뭐 하고, 평일날 운동할 시간 없지. 휴일에는, 주말에는 본인이 이제 그 가까운 공원에 한번 가자 해도 스마트폰이나 쳐다보고 있고 게임이나 하고 있지. 운동하는 걸 본 적이 없대. 그래서 내가 보통 그렇게 성장하는 시기, 성장판이 열려있는 시기에 운동을 통해서 그 성장판을 자극을 줘야, 즉 중력을 가해야 그 성장판이 활성화되면서 키가 크는 건데, 그렇게 운동을 안 하는데도 형님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클 정도로 컸다는 게 좀 이상하네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형님도 한참 이렇게 갸우뚱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러네 그러더라고 그 형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이제 이야기는 그렇게 이제 통화를 끝냈는데, 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식 세대들은 그 성장판이 열린 시기에 운동도 하지 않는데 의자에만 앉아있고, 의자에만 앉아있어서 무릎이나 뭐 발목까지 성장판이 열려있는 그 시기에 거기를 자극해주지 않는데도 왜 그렇게 쑥쑥 크는 거야? 콩나물처럼. 그냥 쑥쑥 크기만 하면 좋은 거야? 그냥 쑥쑥 크기만 하면 부모로서 할 일은 다 한 거니까 뿌듯한 거야?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돼. 왜 운동도 안 하고 저렇게 앉아만 있고 게임만 하고 스마트폰이나 쳐다보고 있는 아이가 왜 저렇게 키가 크지? 라고 이상하게 생각해야 된다니까. 그 운동 좋아하고 농구 뭐 이런 거, 축구 같은 거 좋아하고 그런 아이들이 키가 쑥쑥 크는 거, 제가 이렇게 성장판을 이렇게 자극하는 운동을 잘해서 키가 큰갑다 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다할 필요가 없어. 근데 허구한 날 학원이나 다니고, 학원에서도 앉아있고 학교에서도 앉아있고 휴일에는 게임이나 하고 자빠져 있는데, 도대체 산책을 하자고, 동네 공원에 산책하자고 말을 해도 그 씨도 안 먹히는 그런 애들이 왜 키는 그렇게 쑥쑥 크는 걸까? 아빠보다 왜 아들이 그렇게 키가 쑥쑥 크는 걸까? 엄마보다 딸이 왜 키가 그렇게 쑥쑥 크는 걸까? 이건 이상한 거야. 질문을 해야 돼, 질문을. 왜지? 내가 이 부모가 입장에서, 부모인 내가 뭘 잘 먹여서 쑥쑥 크는, 뭔가를 내가 잘 먹여서 애들이 쑥쑥 크는 건가? 그 형님한테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지만 내가 참 하지를 못했어. 왜? 나쁜 이야기니까. 그 나쁜 이야기를 한번 내가 지금 내가 한번 해볼게.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 내가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닭고기 생산 1위 업체 하림 전산실에서 4년
4년 정도를 내가 근무를 했었거든. 이 하림이라고 하는 회사는 그냥 그 닭고기를 파는 회사만이 아니야. 그 닭고기에 관련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가지고 있는 회사야. 자회사로. 하림이라는 회사. 그렇게 만만한 회사가 아니라고. 지금은 코스닥에 등록된 회사인데 코스피로 옮겨도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회사 규모나 그 재무 여건이 좀 큰 회사야. 큰 회사. 닭고기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하림 1등, 뭐 2등이 마니커, 그다음에 3등, 4등, 5등은 좀 지리멸멸하니까. 근데 이 마니커보다는 하림이 훨씬 규모가 크다고. 그 회사에서 한 4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그 회사에서 닭을 키우는 방식 이런 것들을 내가 옆에서 알게 됐다고. 우리가 먹는 삼계탕, 우리가 먹는 치킨 이런 걸 육개라고 하는데, 육개, 삼개, 이게 통닭으로 만드는 것들을 뭐 6개 정도로 하고, 그 6개 안에는 그 삼계탕용 닭을 또 키우는 3개라고 있어. 근데 말이야, 내가 처음에 그 하림에서 근무할 때 그 병아리가 닭이 되는 그 과정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 뭐냐면, 보통 하림이 그 병아리를 닭으로 키울 때 그 직영 농장에서 키우기도 하고, 또는 위탁 농장에서 그걸 키우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하림이 병아리를 공급해줘. 그리고 하림이 사료도 공급해줘. 그리고 사료하고 물을 언제 줘야 되는지 스케줄도 줘. 그리고 그 닭을 키우는 그 비닐하우스, 닭을 키우는 그 하우스 안에 불을 언제 켜고 언제 꺼야 되는지도 다 스케줄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 하림의 직영이든 아니면은 위탁이든 그 농가의 주인은 그냥 공간만 제공해주고 하림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야. 그러면 하림이 병아리를 와서 넣어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닭을 다 또 100% 수매에 가니까 그 마진만, 약속된 마진만 자기가 챙기면 되거든. 그러니까 닭이 최대 한도로 폐사가 안 나도록만 잘 신경 써주면 돼. 근데 내가 이 닭을 키우는 과정에서 내가 깜짝 놀랐던 게 뭐였냐면, 그 농가로 병아리가 들어간 다음에 그 닭을 다 키워서 그 출하를 하는 시점이 진짜 놀라운 일인데, 딱 4주가 걸려. 4주. 병아리를 집어넣고 4주 후에는 다 1.5kg짜리 닭이 돼서 그 농장에서 출하가 된다니까. 이게 가능해? 병아리가 4주 만에 1.5kg짜리 닭이 된다고? 굉장히 처음에는 좀 충격적이더라고 이게. 우리가 어려서 그 마당에서 닭을 키워본 사람들은 알 거야. 그 시장에서 병아리를 사다가 닭을 키우면 한 2개월 정도는 키워야지 그게 중닭이 되거든. 그리고 3개월, 4개월은 키워야 우리가 그 백숙으로 먹을 수 있는 닭이 되거든. 최소한. 근데 고작 4주, 28일 만에 1.5kg짜리 닭을 만들어버린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알아? 그건 두 가지 때문에 가능해. 첫째는 그 병아리 있잖아. 그 병아리가 우리가 아는 시골 장터에서 파는 그런 병아리가 아니야.
일단 그 병아리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하림에는 그런 육개의 그 달걀을 낳는 이 종개라고 하는 종개라고 하는 농장이 있어. 그 종개라는 농장에서 그 병아리를 낳거든. 그러면 이 종개의 닭은 누가 낳느냐? 그 상위 단계에 원종개라고 하는 또 농장이 있어. 원종개라는 농장이. 그 농장에서 그 종개 닭을 만들어내거든. 자, 그러면 이제 그 원종개의 닭은 어떤 닭이 낳느냐? 어디서 만들어내느냐? 없어. 대한민국에는 그 원종개 닭을 만들 농장도 기술도 없어. 그러면 그 원종개 닭이 될 그 계란을 어디서 가져오냐? 네덜란드나 덴마크 같은 데서 비행기에 실어서 100% 수입을 해. 그리고 그 원종개 닭을 만드는 그 닭들을 어떻게 육종을 하고 그리고 어떤 유전자 정보가 가지고 있는지는 완전 비공개라서 어느 나라도 알 수가 없어. 대한민국이 이렇게 닭을 공장식으로 키운 게 불과 50년도 안 되거든. 그래서 그런 기술이 없어. 원종개 병아리를 만들 기술이 없다고. 100% 네덜란드나 덴마크 같은 그런 닭을 키우는 역사가 100년, 200년씩 되는 그런 나라에서 100% 수입을 해온다고. 비싼 돈을 주고. 바로 그 아까 전에 말한 4주 만에 병아리가 1.5kg 닭이 되는 그 비밀은 바로 네덜란드나 덴마크에서 수입한 그 달걀에서. 근데 그 달걀이 어떻게 육종이 된 닭이 낳은 달걀인지는 아무도 몰라. 그 덴마크나 그쪽 사람들만 아는 거야. 그냥 우리 같은 나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그 하림이라는 데서는 그냥 수입만 하는 거야. 수입만.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병아리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마당에서 키우던 그런 병아리가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비밀이 있어. 두 번째 비밀이 뭐냐면 하림은 의약품을 생산하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거든. 근데 그 의약품은 사람한테 쓰는 의약품이 아니야. 그 동물들한테 쓰는 약을 만드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어. 조그만 자회사. 근데 그 자회사가 주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게 바로 그 두 번째의 키인데, 닭이 먹을 사료 있잖아. 그 사료에 넣을 항생제를 만드는 회사야. 그러니까 그 하림이 그 농가한테 위탁을 시킬 때 그 서약서를 받거든. 절대 우리가 공급하는 사료 외에 다른 사료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스케줄 해준 대로 사료들을 공급한다. 이걸 어겼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런 계약서를 쓰거든. 그러니까 농가들도 그 사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 그 사료는 주로 옥수수가 그 메인이고, 아마 그 미국에서 수입된 유전자 옥수수겠지. 값싼 옥수수, 콩, 그게 메인이고, 그런 곡물들이. 그리고 그 곡물 외에 곡물 외에다 거기다 항생제를 집어넣어 놓거든. 항생제를. 이상하잖아. 아니 무슨 뭐 닭이 병이 걸린 것도 아닌데 그 멀쩡한 닭한테 왜 항생제를 공급하냐. 그것도 매 끼니마다. 왜일까? 항생제를 매 끼니마다 먹어야 4주 만에 1.5kg의 닭이 된다니까.
일반 사료로 그 닭을 키운다. 항생제 없이. 그게 가능할 것 같아?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야, 그러면 우리나라 보건당국에서 그렇게 항생제 범벅인 닭이 유통이 되도록 왜 가만히 있냐? 라고 이제 질문할 수 있지. 이런 말을 입을 듣고. 근데 그 보건당국에서 관심이 있는 그 항생제 양은 그 고기에 최종 그 랩에 쌓여있는 고기에 남아있는 잔류 항생제거든. 그러니까 출하 직전에 일주일 내지는 그 잔류 항생제가 그 기준치에 딱 못 미치게 할 정도로 그 기간 전에는 항생제 양을 줄이거나 없애버리거든. 그래서 그 보건당국에서 관리하는 그 데드라인을 아슬아슬하게 넘어가는 거야. 즉, 말했지. 항생제를 몇 끼니마다 먹으면 닭이 3개월, 4개월 동안 클 양을 단 4주 만에 크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해서 내가 부모야. 내 아들이 있어. 근데 이 아들을 나는 겁나 크게 키우고 싶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보다 성장을 좀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항생제를 구해와. 그래가지고 그 항생제를 가루를 내가지고 적당한 양을 몇 끼니마다 주면 돼. 그러면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빨리 자라고 훨씬 더 크게 자랄 거야. 근데 사람한테는 그럴 수 없잖아. 그게 안 좋은 걸 아니까. 이렇게 항생제로 다 자란 닭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는 내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걸 내가 알았는데, 뭐냐면 이제 그 농가로 병아리를 이렇게 집어넣었어. 그리고 4주가 지나서 이제 출하를 할 시점이야. 근데 조류독감이 그 시기에 탁 발생을 한 거야. 조류독감이. 그러면 이제 그 보건당국에서는 그 가축들 이동을 이렇게 제한을 해버린다고. 어떤 특정 기간 동안.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가축들 이동이 제한이 걸린 거야. 그러니까 출하 직전에 있는 그 닭이, 다 자란 닭이 그 농장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농장 안에만 존재를 한 거지. 한 달 동안. 자, 한 달 후에 그 이동 제한이 풀렸어. 그리고 그 농장을 탁 열고 들어갔는데 그 닭의 상태가 어떨 것 같아? 한 달 뒤에 닭의 상태가 진짜 놀라운 일이 생겨. 딱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그 닭이 사람으로 치면 70 먹은 노인이 돼 있어. 그러니까 뿅아리가 45일이 지나면 사람으로 치면 20대 청년이 되는 거고, 한 달만 지나면 70세가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한 달 정도만 더 지나면 그 닭을 이제 패서 죽는 거지. 닭은 보통 자연 상태에서 10년은 살거든. 근데 왜 데마크에서 가져온 그 달걀로 만든 그 닭들은 그 덴마크에서 가져온 그 달걀
달걀로 된 닭이 낳은 그 자식들, 손자들 닭들은 왜 수명이 몇 개월밖에 안 되지? 그렇게 만든 거야. 그렇게. 병아리로 병아리로 4주 후에 출하만 시키면 되지. 그 이후 4주 이후는 그 닭이 어떻게 됐든지는 관심사항이 아니야. 오로지 그 4주라는 시간 안에 1.5kg 닭을 균등하게 만들어내는 것만이 그 덴마크 그 닭을 육종하는 사람의 유일한 관심사항이야. 그 사람은 그걸로 월급 받는 사람이야. 근데 제때 출하를 못하면 단 한 달 만에 다 늙어 빠진 닭이 돼버려. 즉 그 닭은 폐사야, 폐사. 그러니까 하림에서는 무슨 조치를 취하는 줄 알아? 출하를 해야 될 닭이 이동 제한으로 묶이잖아? 그러면 그 농장에 있는 닭은 포기. 즉 그 리스크를 하림이 그냥 떠안아버려. 그래서 농장주한테 그 닭은 포기했으니까 폐사시킬 거다. 그러니까 사료 넣지 마라. 그냥 굶겨 죽여라. 아니면 우리가 폐사 처리해 주겠다. 그리고 당신이 그 받기로 했던 그 인건비는 우리가 주겠다. 이 조리독감 끝나면 다시 또 거기 소독하고 한 달 정도 그 하우스를 쉬게 하거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집어 넣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농장주한테는 피해 가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끝내버려. 그러니까 그 이동 제한이 걸려있는 한 달 동안 먹이를 넣어서 닭을 살려서 한 달 후에 다시 제품으로 만들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아. 왜 그런가를 내가 궁금했었는데 그 이유가 그거야. 45일이 지나면 그 닭들은 급격하게 노화가 돼버려. 항생제로 닭을 키우면 그 꼴이 나는 거야. 만약에 사람을 항생제로 급격하게 성장시켜 놓잖아? 그럼 그 닭하고 똑같은 꼴이 되는 거야. 자, 내가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이야기를 길게 했거든. 다시 그 이야기 원점으로 돌아가 보자고. 우리 자식 세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금 우리 세대보다 머리 하나만큼 더 크거든. 절대로 이건 우리 세대 한 세대만의 유전자의 어떤 변화, 성장과 관련된 유전자의 어떤 변화가 생겨서 그 세대가 머리 하나만큼 더 큰 게 아니야. 그건 불가능해. 한 세대만에 그렇게 유전자 변이가, 돌연 변이가 일어나는 거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잘 먹어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 세대는 못 먹을 거 아니? 잘 먹어서 그렇다는 거 납득할 수가 없어. 오히려 먹는 것으로 보면 지금 애들 먹는 거 보면 거의 쓰레기 같은 음식들을 먹거든. 답은 어떤 경로로든지 항생제가 우리 자식 세대들 입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야. 또 우리 세대도 사실은 우리 부모 세대보다 머리 반만큼 정도가 더 크거든. 왜 우리가 우리 부모 세대들보다 머리 반만큼보다 더 큰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지. 우리는 우리 부모 세대보다 잘 먹는다. 오케이, 그건 인정. 우리 부모 세대들은 진짜 못 먹었으니까. 그때 그 뭐 일제시대 때 그 기간도 있고 6.25 전쟁도 있고 해서 그 50년대 그 기간 그 배고프고 굶주렸던 시기였으니까. 맞지? 근데 우리가 태어났던 70년대 80년대는 굶주리는 시대는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그 말에 수긍이 가죠. 우리가 부모 세대보다 잘 먹어서 우리가
부모 세대보다 한 머리 반 정도 만큼 더 크다. 오케이, 인정해. 거기에 시비를 걸 생각이 없어. 근데 우리 자식 세대는 왜 우리 세대보다 머리 하나만큼 더 크냐고. 뭘 잘 먹은 것도 없는데. 오히려 먹는 음식으로 보면 우리 세대가 더 자연에 가까운 음식들을 먹거든. 몸에 좋은 음식들을. 우리 성장을 돕는 음식은 우리 세대가 먹는 게 더 나아. 얘들이 먹는 거라고는 맨 치킨, 피자, 햄버거 같이 원래 그 자연 상태의 원형을 막 변형시켜 놓은 그런 음식들밖에 안 먹잖아. 가공식품밖에. 그런 음식이 키를 키운다고? 그건 설득력이 전혀 없지. 그러면 내가 의심했던 부분 있잖아. 항생제가 분명하게 우리 아이들 입속으로 들어가고 있어. 어떤 경로일 것 같아?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닭을 항생제로 키우거든? 오케이. 돼지는? 돼지 사료에 항생제를 안 넣을까? 돼지들 성장 속도도 그 자연 상태의 돼지하고 비교하면 거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 소나 젖소들을 즉 소, 돼지, 닭, 오리 우리가 먹는 그 육고기들 있잖아. 거기에는 잔류 항생제가 분명히 남아 있는데 보건당국에서 지정하는 그 가이드라인 내 근접해 있을 거야 아마. 그걸 넘지는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그 고기를 통해서 항생제가 입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지. 특히나 고기를 좀 많이 섭취하잖아 애들이. 또 우유 같은 것도 많이 섭취하고. 우리 세대보다 특히 가공식품으로. 그리고 진짜 경로는 따로 있어. 진짜 경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렇게 고기를 통해서 항생제가 사람으로 전달이 된다. 오케이.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 더 큰 경로가 있어. 더 큰 경로. 항생제가 우리 입속으로 들어오는 더 큰 경로. 뭐냐면 닭, 돼지, 소가 매끼니고 옥수수를 먹고 폭풍 성장하거든. 항생제가 들어있는. 먹었으니까 하루에 밥을 한 3끼씩 먹었으니까 똥을 한 번 내진 2번을 쌀 거 아니야. 어마어마한 양을 똥을 싼다고. 왜? 공장식으로 대량으로 그 동물들을 키우니까 대량으로 똥이 나오는 거야. 똥오줌이. 자, 그 똥오줌이 나왔어. 그거 농장에서 어떻게 하지? 그 똥오줌, 동물들에서 나온 똥오줌이 30% 정도는 이 퇴비로 만들어 쓰거든. 그럼 나머지 70%는 그냥 땅에 묻어버리나? 그러다 걸리면 벌금 장난 아니니까 그런 짓은 못하지. 우리 춘천을 봐도 각 면이나 각 읍단위마다 그 가축 분뇨를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 있어. 시설이. 그래서 그 돼지나 소, 닭들 똥들 처리하지 못한 70%들은 그 처리하는 곳으로 모여. 그래서 거기서 정화를 해서 어느 정도 정화를 한 다음에 그 결과물을 어디다 내보내느냐. 우리 춘천 같은 경우는 이 의암호 쪽으로 내보내 버린다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그 분뇨하고 사료를 정화할 때 그 기준이 있거든. 기준. 그래서 이는 몇 프로 이내야 된다. 황은 몇 프로 이내야 된다. 탁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냄새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부합할 때까지 그것을 이 정화를 시킨다고. 근데 말이야. 내가 제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항생제는 그 조건에 안 들어가. 항생제는 관심도 없어. 관심도. 분명히 소돼지 닭이 매 끼니마다 항생제 범벅인 사료를 먹었을 거고, 그 항생제 범벅인 똥을 쌌을 건데, 그 똥에는 항생제가 범벅인데, 그 똥오줌을 정화하는 각 면 단위, 각 읍 단위에 있는 그 정화소에서는 인, 황, 냄새, 탁도 이런 것만 관심사항이지, 항생제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 정부에서도 항생제는 한마디의 말도 없어. 가이드도 없어. 그러니까 소돼지 닭에 있는 똥 속에 들어있는 항생제는 그대로 의암호로 흘러들어가는 거야. 그 의암호 물이 의암호에 갇혀있나? 의암댐을 지나서, 의암댐 그 발전소를 지나서 어디로 가? 가평으로 가잖아. 그리고 가평에서 청평으로 가서, 청평에서 양평으로 가서 남한강하고 합류가 된 다음에 그 물이 팔당으로 가잖아. 그러면 팔당에서 그 수자원공사에서 그 수돗물 만드는 그 취수장으로 그 물이 고스란히 들어간다고. 그 항생제가 들어있는 그 물이. 자, 그럼 수돗물 만드는 그 취수장에서 그 또 물을 정수를 할 거 아니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그럼 거기에서 그 정수를 하는 기준에 항생제 농도가 어떤 조건이 있으면 좋잖아. 그래서 항생제를 어떤 식으로든 중화를 시키든지 걸러내든지 해서 사람이 마시는 수돗물에는 항생제가 안 들어가게.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그 수돗물이 되는 그 조건에는 항생제 항목이 없다는 거야. 항생제는 물을 탁하게 하지도 않고, 또 그 물에서 냄새가 나게 하지도 않으니까, 항생제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 정부에서도 관심을 안 갖고, 그 수돗물을 만드는 기준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항생제는 그런 공장식 농장을 사육하는 그런 거대한 회사들에서 그 사료에다가, 옥수수 사료에다가 항생제를 집어넣었던 거기를 시작으로 해서 제일 마지막 도착지가 어디냐면 바로 집집마다 있는 수도꼭지야. 항생제는 무사통과야. 무사통과. 아무도 거르질 않아. 내가 이야기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식 세대들이 왜 우리보다 머리 하나만큼 크냐 이거예요. 성장판이 열려 있을 때 운동을 많이 하고 해서 그 성장판을 자극을 해서 키가 크냐? 질문. 아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러면 키를 크게 하는 좋은 음식들을 먹냐?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왜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자식 세대는 우리보다 머리 하나만큼 더 크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은 바로 항생제. 수돗물에 섞여 있는 항생제. 나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해. 내가 춘천으로 이사를 온 이유 중에 하나야. 최소한 수돗물 원수를 만드는 그 원수의 위치가 강의 하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제일 하류가 인천이겠지. 거기에 항생제 농도가 가장 높아. 상류로 가면 갈수록 항생제 농도가 얕아져. 왜? 소돼지 닭을 키우는 농가들이 버리는 그걸 처리하고 버리는 그 것의 개수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적어지거든. 물론 춘천에서 쓰고 있는 원수, 이 소양강 물도 이 위쪽에는 양구가 있고 인제가 있거든. 그러니까 인제나 양구에서 소돼지를 키우고 그 똥오줌을 처리해서
분명히 소양강에다가 내다 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춘천보다는 양구가 더 물에서 그 항생제 양이 적고 그 상류인 인제가 더 적겠지, 따지고 보면. 근데 어찌됐든 간에 서울보다는 여기 춘천에 있는 물이 항생제 양이 훨씬 적어. 이런 통계들은 내가 찾아보지를 못했는데,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어떤 과학자라든지 뭐 이걸 연구하는 교수, 뭐 대학원생들 중에 이런 논문을 하나 써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취수원의 잔류 항생제 농도하고 그 취수원의 수돗물을 먹는 지역의 동일한 나이대 아이들의 평균 키하고 체중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그래프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이런 주제로 한번 논문을 한번 써봐도, 혹은 과학 잡지에 이런 주제로, 의학 잡지에 이런 주제로 한번 논문을 한번 써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항생제에 대해서는 지금 관심을 안 갖고 있잖아. 근데 내 생각에는 우리 자식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머리 하나만큼 큰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 운동도 아니고 먹는 음식이 좋아서도 아니야. 대량으로 가축을 키우는 거기서 시작된 그 항생제가 수도꼭지로 나오는 게 그게 이유야, 이유. 내가 볼 적에. 그러니까 내 자식이 나보다 키가 크다, 고등학생인데 나보다 키가 크다, 중학생 딸이 엄마보다 키가 크다 그래서 흐뭇해하거나, 또는 내가 부모로서 내 할 바를 다 했어, 뭐 이런 멍청한 생각은 멍청하다 해서 미안하긴 한데,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물론 내 자식이 운동을 좋아해. 그래서 이게 한참 성장판이 열려있는 성장기에 운동을 많이 해서 키가 큰다, 뭐 no problem.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 거야. 근데 이 자식은 도대체 운동이라고는 하지를 않는데, 그리고 처먹는 건 맨날 무슨 가공식품이나 처먹는데 키는 나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커. 그러면 이건 이상한 거야.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그 형님한테 해주고 싶었는데,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이야기를 좀 안 하고 말았는데, 모르겠어. 뭐 기왕이 솔밭에 지금 잠깐 왔다가 또 이야기가 좀 길어져 버렸는데, 오케이. 그 이야기를 몇 가지만 하고, 우울하니까 또 이야기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해봐야 아마 보통 사람들은 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거야. 뭐 나처럼 이렇게 막 사는 지역을 이렇게 상류로 옮긴다거나 뭐 그런 액션을 취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야 아마. 그리고 어차피 내 동영상은 몇 명 보지도 않으니까 뭐 그냥 내 생각일 뿐인 거니까 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야기 굉장히 길어졌네. 아휴, 네, 들어가겠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빠뜨렸네. 그 아까쯤 이야기한 것처럼 그 항생제로 키운 닭의 그 최후를 봤지? 폭풍 성장하면 폭풍으로 늙어버린다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보면, 특히 여자아이들 보면 그 초경하는 시점이
보통 우리 때는 고등학교 때 첫 번째 초경을 했었는데, 지금은 중학교로 내려앉았고, 이제 빠른 애들은, 많은 숫자이고 또 빠른 애들은 초등학교 때 초경을 한다고. 초경을 일찍 시작하면 폐경도 일찍 끝나. 왜냐면 그 난자라고 하는 건 그 여자아이로 태어나면 이미 여자아이로 태어남과 동시에 그 난원이라 그래서 그 난자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 원료가 되는 거, 그 개수가 이미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초경을 먼저 시작하면 폐경이 먼저 당연히 끝나게 돼 있다고. 그 개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즉 노화가 빨라진다는 거야. 그 항생제로 키운 닭처럼. 즉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내가 분명히 확신하는데 우리 자식 세대는 우리 세대보다 평균 수명이 절대 늘어날 수 없어. 몇 년씩 평균 수명이 줄어들 거야, 분명히. 내가 항생제를 먹여서 키운 닭들을 상황을 내가 봐서 아는데, 지금 항생제 노출이 이렇게 많이 된 이 우리 자식 세대들은 빨리 성장하고 빨리 늙어버릴 거라고. 평균 수명은 절대 우리보다 늘 수 없어. 우리보다 분명히 적지 않은 연수만큼 줄어들 거라고. 한번 두고 봐봐. 그래서 내가 뭐 100세 평균 수명 100세 세대 뭐 이따 얘기를 하면 그 말이 나한테는 씨도 안 먹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고. 지금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79세인데 우리 자식 세대들이 한창 50대 60대일 때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은 절대 79세를 못 넘어. 79세보다 더 후퇴해 있을 거야. 나 이거 진짜 확신해. 빨리 자란 애들은 빨리 늙게 돼 있다니까. 초경이 빠른 애들은 초경이 빠른 여자들은 폐경도 빨라. 노화가 빨리 시작된다는 거지. 빨리 죽는다는 얘기야.